안녕하세요. 의학이론 강의를 맡게 된 김빛나입니다. 아마 제 소개나 이런 것들 OT 시간에 참고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시간에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학이론 자체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목별 OT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그리고 질병, 의학이론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 상해에서 한 60% 정도, 질병에서 한 4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걸 언제 다 외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효자 가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격하신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학이론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넘기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그거 중점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 강의이니만큼 강의에 좀 들어갈 건데 우선은 목차에서 파트 1, 우리가 상해 60%를 차지하는 상해예요. 근데 60%인데 왜 상해에 이렇게 집중을 하라고 말하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해 자체는 범위가 훨씬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바운더리 안에 요것만 딱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반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질병은 상당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점수 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파트 1의 상해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목차를 좀 한번 볼게요. 근골격계의 기초 이론, 이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구조의 용어,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의 검사, 근골격계의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거고요. 골격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골격계를 기본으로 해요. 이 골격계는 뭐냐, 우리 뼈. 그러면 이 뼈 이름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부학적인 뼈의 이름은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암기 없이는 사실 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그림을 그려놓고 이 뼈 이름을 맞추세요라고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뼈 이름은 아셔야 되는데 한글로 번역된 이름을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어떤 책자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대부분 한자어랑 같이 혼용이 되어 있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쇄골 하면 여기 다 알죠? 여기 쇄골 있는 거.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공부할 때 옆에다가 이렇게 크게 뼈 이름 다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할로윈에서 나올 만한 뼈를 이렇게 해놓고 그림 다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암기를 했었어요. 지나가다 졸릴 때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랬긴 했는데 암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뼈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격계에서 골의 구조, 골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골격계잖아요. 말 그대로 근골격계이기 때문에 그 뼈뿐만 아니라 인대, 그리고 연골, 관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골절과 탈구, 그리고 머리, 두부 외상,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부 외상, 그리고 흉부, 상지부 팔이죠. 하지부, 여기 밑에죠. 하지부 외상, 그리고 말초신경 손상까지. 상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루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 좀 나눠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상해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있고 재산보험이랑 연관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손사이론 시험을 보는 거지 간호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의료인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에 나올 만한 그런 거에 접목될 만한 의학을 공부를 하신다. 우리가 실무에서 보상에 관해서 처리를 할 때 이 정도의 기초의학은 좀 갖고 있어야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대하게 뭐 명의 보면서 막 질병의 뭐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의료기사나 의료인이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필요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구글 검색하시면 뭐 상지부 외상 중에 뭐 수근관 증후군 뭐 이런 게 나온다. 뭐 쭉 찾아보세요. 네이버 찾아보시면 정말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쉽게 블로그들도 많이 돼 있고 뭐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명의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 상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서 볼 거는 근골격계의 기초 이론이에요. 우리가 기초는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놔야 그 다음부터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시험에 막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셔야 그 다음 것들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봐야 될 게 인체의 구조 및 용어예요. 해부학적 자세. 자, 딱 이거예요. 손, 지금 제 밑에까지 안 보이는데 손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내린 상태. 이게 근육을 가장 이완시킬 수 있는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체의 해부학적 자세. 인체 해부학적 자세는 왜 이렇게 통용되게 있어야 되냐? 이 그림 보이시죠? 손바닥. 여기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앞을 향하고 있죠.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앞뒤로 똑같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모으고 똑바로 서서 수평을 바라보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어디요? 양쪽 윗팔을 몸 가까이에 딱 붙인 상태. 이렇게 딱 붙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부학적 자세가 왜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똑바로 보세요, 옆으로 보세요 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이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해부학적 자세. 통일되게 기술이 돼야겠죠. 통일되게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초로 한다. 나중에 이 바로 뒤에서 나올 건데 뭐 정중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상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인체를 뭐 엑스레이를 찍으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해부학적 구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통용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예요.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 정중면, 신체를 앞뒤로 정중앙으로 해서 통과하는 수직 세로 평면을 얘기를 하고 시상면, 신체의 정중면 또는 시상봉을 평행한 수직, 세로 평면, 관상면, 신체를 앞뒤로 나누는 정중명의 직각인 수직인 평면, 수평면, 신체의 정중앙면과 관상면에서 직각으로 된 수평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게 관상면. 옆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리고 시상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을 때 시상면, 수평면은 단면 여기로 딱 잘랐을 때 그리고 이 시상면은 뭐냐면 이게 시상면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MRI 같은 거 촬영할 때 시상면을 단면으로 쭉쭉쭉쭉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중면 있죠. 이 정중면은 한가운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리고 수많은 시상면으로 옆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중면이랑 평행한 수많은 평면들 있죠. 이거는 다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체는 인체 부위의 방향에 따른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제3보험에서 장애를 평가하거나 뭔가 인체 그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기도 하고 실무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기도 합니다. 우선 내측과 외측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측과 외측을 한번 볼게요. 요 가운데 정중면을 중심으로 요 안쪽으로는 내측이에요. 여기 보시면 팔이 있어요. 팔 요거는 뭐예요? 내측이죠. 근데 정중면에서 멀어졌다. 여기는 뭐예요? 외측이 되는 거예요. 정중면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정중면을 중심으로 안쪽은 내측, 바깥쪽은 외측. 여긴 또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내측이 되고 여기는 외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위쪽, 아래쪽이 있어요. 위에는 여기 심장을 중심으로 할게요. 심장을 중심으로 요 위로 하면 근위부예요. 팔 보면 팔이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쳤으면 뭐예요? 심장에 가깝죠. 위쪽으로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근위부에 있다. 그래서 근위부 밑으로 내려갔다. 멀어졌다. 먼 거리, 원거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원위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측과 외측, 정중면에서 가까운 곳을 내측, 먼 곳을 외측이라고 한다. 앞가디, 배 쪽을 앞이라고 하고 등 쪽을 뒤라고 해요. 앞뒤, 우리가 앞뒤는 알죠? 앞뒤. 그리고 근위와 원위, 상하지 몸통에서 가까운 곳을 근위. 이쪽은 다 근위예요. 이쪽은 원위가 되는 거죠. 원위라고 한다. 장측과 배측, 배는 이거 등이라고 해요. 등, 어떤 부분에 등을 등배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손등 쪽을 배측, 등 쪽을
배라고 해요. 이게 등이에요. 배측. 그래서 손바닥 쪽을 장측, 이쪽을 배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발은 발바닥 쪽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측, 발등은 이것 또한 배측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 쪽은 다 배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층과 심층, 신체 표면과 가까운 곳을 천층, 체표면이 깊은 쪽을 심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인체 부위의 움직임에 따른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올 단어들이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 관절을 굽히는 것을 굴곡, 그리고 관절을 반대 운동으로 펴는 것을 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굴곡 보시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팔을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굴곡, 내렸어요. 신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은 어떤지 볼게요. 목을 이렇게 내리면 뭐예요? 굴곡. 그럼 신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뒤로 제치는 걸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신전은 고개를 똑바로 갖고 있는 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과신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 같은 경우에는 과신전, 일반적으로 과신전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자세의 한계를 약간 넘어서는 경우예요. 해부학적 자세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해부학적 자세인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과신전이 됐다는 거죠.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꽝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이쿠 하고 목에 딱 한번 젖혀지게 되죠. 그래서 목 잡고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이 있어요. 우리가 굴곡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손등 그리고 발등 쪽으로 굴곡되는 걸 배측 굴곡이라고 하고 손바닥이나 발바닥 쪽으로 굴곡되는 거를 저측 굴곡이라고 합니다. 등, 배. 그래서 배측 굴곡. 저는 그 안쪽 밑을 얘기해요. 그 밑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저라고도 얘기하죠. 눈의 밑에, 여기 밑에 깔린 부분.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저측 굴곡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저는 바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전과 외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전과 외전 그림 표시되어 있죠. 자, 팔을 이렇게 낸 상태에서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외전. 이렇게 내렸어요. 내전. 외전과 내전. 팔을 올린 거 외전, 이렇게 내린 거 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중면에서 가까이 오는 운동을 내전,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걸 외전이라고 합니다. 정중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서 멀어지죠. 팔이 쭉쭉 넓어지네. 점점 가까워지네. 내전과 외전. 그리고 회내, 회외. 이거는 손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회내. 엎어쳐라, 뒤쳐라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회내, 손바닥이 바닥 쪽으로 향하는 운동. 이게 보이시죠? 손바닥이 이렇게 바닥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위쪽, 앞쪽을 향하는 경우는 회선 운동이라고 해서 회외라고 합니다. 손은 이렇게 자유롭게 엎어쳐라, 매쳐라가 가능하죠. 그리고 내번과 외번은 똑같은데 발가락에, 발바닥, 발이라고 하죠, 발. 발바닥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는 거. 발은 엎어쳐라 매쳐라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발 지금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발이라고 할게요. 발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내번, 외번, 요 정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과 회선. 장축을, 여기 축이 있어요. 딱 축이 있는데 축을 해서 운동하는 거.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거를 회전과 회선이라고 한다. 회전과 회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축을 도는 거,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거, 팔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 있죠? 이거를 회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후유장애 평가할 때 보시면 굴곡 몇 도, 신전 몇 도, 회내 몇 도, 회외 몇 도 이렇게 각도를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상 각도를 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하게 되고 그거는 재산보험에서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관절의 굴곡과 신전, 회전, 외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관절 운동의 범위 검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ROM이라고 합니다. 롬각도.
관절 운동 범위라는 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실무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관절 운동 범위 ROM, ROM 이거는 근육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운동 범위예요. 보이시죠? 최대한의 운동 범위예요. 우리가 손을 팔을 여기까지 꺾는데 더 꺾을 수가 없죠. 이거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꺾는 거, 뒤로 가는 거, 올라가는 거, 180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어느 한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원의 각도로 측정한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일 거예요. 이게 수근 관절의 운동 범위 볼게요. 우리가 그 장애분류표에 보시면 각도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보셨죠?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근 관절 같은 경우에는 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신전. 이게 신전. 신전. 그리고 이건 뭐예요? 내려간다. 굴곡. 여기까지는 70도가 정상 각도고 여기까지는 80도가 정상 각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측 사이, 척측 사이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뭐 천천히 배우실 거지만 요골이 여기 상완골은 뼈가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뼈가 만져보세요. 2개죠. 안 느껴지세요? 2개예요. 요 2개인데 하나 엄지손가락을 향하고 있는 게 요골, 새끼손가락을 하고 있는 게 척골. 그렇기 때문에 요측 사이 그리고 척측 사이라고 합니다. 중립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이세요? 옆으로 하는 게 보이죠? 중립으로 했을 때 이렇게 20도 이렇게 했을 때 30도 움직이는 게 정상 각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각도는 실무에서 필요한 거지 우리 공부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근 관절의 운동 범위는 굴곡, 신전, 요측 사이 및 척측 사이 정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운동 범위가 큰 2가지는 고관절하고 어깨 관절, 견관절이에요. 고관절 어디예요? 여기부터 내려와 있는 게 고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관절은 운동 범위가 굉장히 높아요. 중립을 했을 때 다리를 쭉 들어 올리는 거 굴곡 그리고 무릎 올려서 회전, 내회전, 내회전, 외회전 그리고 내전 및 외전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까지 하는 내전과 외전까지가 가능하다. 그럼 무릎은 어때요? 이게 무릎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펴져서 더 이렇게 펴지면 큰일 나겠죠. 딱 서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끔 잡아주고 있죠. 무릎은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발목에서 굴곡, 신전 이렇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이게 2019년에 기출이 됐었던 건데 또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의학이론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비슷한 유형들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관절 가동 운동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능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실 3번까지 있는데 보통 2번까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PROM 파시브라고 얘기하죠. 근수축 없이 외력에 의해서 통증 범위 내에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해요? 보조로 이거를 당겨주고 밀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보조적으로 있죠. 이건 수동으로 하는 거고 능동은 뭐예요? 스스로. 그래서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AR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PROM, AROM 2가지가 있다. 그래서 능동은 뭐 기계나 치료사 없이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다리 올려보고 팔 올려보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라서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하고 수동하고 이렇게 경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로 당겨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계로 당겨주는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신체가 기능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선 관절마다 다양한 운동 범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면과 축에서 뼈 몸통이 움직이는 뼈의 움직임과 관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관절 움직임이 정상적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사실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팔다리가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지 능력, 의식 상태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됐을 때 그리고 근육 자체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사고를 크게 나서 근육 자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신경계나 근력이나 감각 등이 정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손상이 생기면 관절의 운동성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 신경계, 근육계, 관절계의 손상은 임상적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관절 운동에 제한을 끼칠 수가 있다. 누군가가 당겨줬을 때는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스스로는 못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을 땐 뭐예요? 의식 상태나 인지 능력 그리고 신경계의 완전성 이런 것들이 저하됐을 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할 때 이 각도계를 이거 보이세요? 저도 이 각도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손목 꺾어보세요 했을 때 몇 도 정도 꺾이는지, 내려보세요 몇 도 정도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여기 각도기가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몇 도 정도 되는구나. 정상 범위가 만약에 100도 라고 하는데 여기가 50도밖에 안 움직여 합산을 해봤더니 하나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원래 100도가 정상 각도의 어느 한 부위에 근데 50도밖에 안 굽혀지네? 라는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뭐 제가 손으로 막 당겨봤는데도 이게 완전 관절이 굳었어. 50도밖에 안 벌어져? 라고 얘기를 하면 2분의 1 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분의 1 장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각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과 목적. 왜 그러면 관절 운동 범위를 왜 우리가 굳이 측정을 하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 건데요. 관절 운동은 팔다리, 몸통의 각 관절을 검사자가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 발생된 운동 범위 측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냐. 임상에서 근육뼈대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평가 항목이다. 근력검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측정된 정보를 근거로 장단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는 재활 운동을 할까?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나 재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에게 관절 운동 범위를 인지시켜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기록에 대한 자료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관절의 초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딱 평가를 할 수 있죠. 각도가 이만큼이었어. 다음에 했더니 이만큼이야. 다음에 했더니 이만큼이야. 점점 더 잘 되고 있어.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관절의 구조나 강직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 강직이 뭐예요? 이렇게 굳는 거죠. 팔을 다쳤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굳었어. 그럼 얘 어떻게 평생 이러고 다녀야 되죠. 밥 못 먹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먹을 수 있지만 오른손 팔 굳었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 못 먹죠. 군대에서도 이만큼은 꺾어주는데 팔을 못 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직 상태 그리고 이게 점점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지네, 조금 좋아지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거다.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을 사용한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을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척추도 이제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 각도를 통한 측정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 결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예요. 이거는 재산보험에서도 그렇고 의학이론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사실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척추, 무릎 이렇게죠. 그래서 코 각도는 뭐냐면 여기 보시죠. 척추가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척추뼈를 이렇게 골절된 뼈를 이렇게 하고 보통 여기가 골절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래서 90도. 그림이 좀 안 이쁘네요. 이 각도를 재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콥스각 재는 건 어차피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크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콥스각을 잴 때는 보통 측만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면서 시작을 됐고 장애 평가할 때는 전만과 후만을 평가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방사선 사진에서 측만증의 각도를 측정하는 데 코 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선 상태에서 척추를 전부 포함하는 어떤 걸 촬영을 하냐?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요 각도를 확인을 해서 직각이 되는 선이 이루어지는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단축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 아니면 과성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뼈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면 과성장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부정유압이 됐거나 다쳐가지고요. 아니면 뭐 조금 그 골수염이 생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을 거긴 해요. 그래서 이 뼈의 길이를 측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리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고 팔 같은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보험에는 단축장애가 하지에 있어요. 그래서 단축장애 뭐냐면 부정유압은 상제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골반, 여기 나와 있는 데 있죠? 이쪽이 골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쭉 자 보이시죠? 자 모양의 스캐너그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근데 이 엑스레이 다 자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누워가지고 팔다리 딱 펴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촬영을 해서 센치가 몇 센치 정도 되는지 그러면 얘 길이랑 여기의 길이를 기준으로 여기의 기준으로 여기의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cm가 짧아졌네? 이렇게 됐을 때 건측 아프지 않은 쪽, 정상 쪽인 거 건측, 환측, 다친 곳. 환측, 다친 곳. 다친 곳을 봤더니 멀쩡한 곳에 비해서 5cm 단축 길이의 차이가 있어요. 아프고 안 아프고 사실 단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뭐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을 장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텔루스 검사, 무릎 동요 검사라고 해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슬관절 있는 쪽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여기 보이시죠? 텔루스라는 기계로 무릎을 빡 밀어요. 그래서 무릎은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무릎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십자인대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동요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동요예요, 동요. 흔들리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거 저희가 동요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릎의 동요 검사를 통한 측정. 텔루스는 검사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릎 관절의 동요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수행이 된다. 요거는 보통 무릎 관절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뭐 발목도 할 수 있고 팔목도 할 수 있죠. 근데 대표적인 거 무릎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십자인대 손상을 진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수술 후에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수술 후에 텔루스를 괜히 당겼다가 다시 파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병원에서 좀 주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의 검사 방법. 자, 근골격계 검사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골격계 검사 방법에는 뭐가 있냐?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검사, 엑스레이가 있죠? 엑스레이가 있고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CT, MRI 검사 이렇게 검사는 영상검사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2개씩 묶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